제네시스 GV70에 대한 보조금이 끊겼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럴까 걱정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전기차 보조금 얘기입니다. 지난 3월 말 미국이 IRA 세부 지침을 발표했죠.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어떻게 줄지가 핵심인데 현지 생산 조항에 깐깐한 배터리 조항을 더하면서 보조금 받는 차종이 25개에서 16개로 줄었습니다. 제네시스 GV70이 빠진 차종 중 하나입니다. 결국 대당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은 미국 차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린 화나고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지만 유럽은 바로 받아칩니다. 유럽연합은 IRA에 반발해 즉각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지난 2월 1일 IRA 대항마 성격의 그린딜 계획을 3월 9일 그린딜 계획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까다로웠던 친환경 산업 보조금 정책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EU 회원국들이 EU 승인 없이 알아서 보조금을 줘도 된다는 건데 IRA에 가장 강하게 반발해온 프랑스가 먼저 나섰습니다. 유럽판 IRA로 불리는 녹색 산업 법안을 내놓았고 전기차 보조금이 역시 핵심이었습니다. 순수 전기차를 살 때 탄소 배출 규모에 따라 5,000에서 7,000 유로, 우리 돈으로 72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아직 유럽산 차만 지원한다는 내용은 안 나왔지만 유럽산 제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말이나 전기차 보조금의 40%가 중국산에 가는데 아시아 공장에 프랑스 납세자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의 말로 미뤄볼 때 유럽산 차에만 보조금을 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 기아차는 큰일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 4월까지 유럽에서만 전기차 50만 8,422대를 팔았습니다. 전 세계 누적 판매량의 42%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전기차 10대 중 4대 정도를 유럽에서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유럽 판매량 중 현지 생산량은 21%에 불과합니다. 미국에 이어 프랑스까지 자기 나라 전기차 보호에 나서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프랑스의 녹색 산업 법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여당이 하원의 과반에 못 미쳐서 법안이 처리되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유럽 특성상 통과된다고 해도 IRA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이의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조를 바이든 행정부가 이어받은 겁니다. 이에 중국도 보복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을 제재한다고 전격 발표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마이크론일까? 미국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이의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조를 바이든 행정부가 이어받은 겁니다.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로 압박했다는 게 트럼프 때와 다른 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기술의 중국 반입을 제한하면서 일본과 한국, 네덜란드의 제재 동참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압력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중국도 보복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신호탄은 마이크론.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을 제재한다고 전격 발표한 겁니다. 시기도 절묘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G7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말폭탄으로 경고만 해오다 치밀한 계산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제재 이유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기관인 인터넷 안보심사 판공실은 마이크론 제품에는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존재해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중대한 안보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외국계 반도체 회사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벌인 것은 마이크론이 처음입니다. 누가 봐도 미국을 겨냥한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마이크론일까?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 미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 10.8%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퀄컴과 인텔, AMD보다 후순입니다. 이들은 대체 불가능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데 중국은 이를 피해 마이크론을 이번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체 가능한 반도체 기업이란 점. 단순 대체도 아닌 확실한 공급을 해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과 SK 하이닉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와 기업은 선택의 기로에 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는 표현이 더 맞는 듯합니다. 정리하면 미국에서 대중국 반도체 제재 동참을 강하게 요구받는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는 대체자 역할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지난달 23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이뤄질 경우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대신 반도체를 팔지 않게 해달라고 한국에 요청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행위는 자신의 패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도록 협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유관 국가 정부와 기업이 중국과 함께 다자무역 시스템, 글로벌 산업망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유관 정부와 기업에 한국과 삼성, SK 하이닉스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기침 한번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는 우리로선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절대적 영향력 때문입니다. 한국으로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요구를 따르면 중국의 보복이 예상되고 반대로 중국을 따르면 미국의 기침 이상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현재 한국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구 역사상 최다 득점자 월드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 이어 또 한 명의 발롱도르 수상자가 이 리그로 향합니다.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레알 마드리드. 그런 레알 마드리드에서만 353골을 몰아친 프랑스의 리빙 레전드 카림 벤제마. 벤제마는 지난 5일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2022-2023 시즌 라리가 최종전을 끝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14년 동행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흔히들 에이징 커브의 시기로 일컫는 30대에 오히려 만개한 기량을 펼치면서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임을 스스로 입증하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를 제치고 35 나이에 2022년 발롱도르를 수상한 벤제마이기에 당초 레알 마드리드에서 벤제마를 1년 정도 더 붙잡아 둘 것이라는 예측이 기정사실화됐지만 그런 그에게 공격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끝내 영입에 성공한 리그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사우디아라비아 프로페셔널 리그입니다. 올해 1월 초대형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게 한화로 연간 약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안기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우디아라비아. 또 한 명의 슈퍼스타 벤제마에게 역시 연간 2,800억 원의 초대형 계약을 안겼습니다. 5일먼 일 바탕으로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사우디 클럽들. 그래서인지 그들의 영입 제안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인 천문학적이란 단어가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빅딜이 벤제마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 핫스퍼의 수문장이자 프랑스 국가대표 골키퍼 위고 요리스는 물론 레스터시티에서 기적같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일군 뒤 첼시로 적을 옮겨 꾸준히 탑급 역량을 펼친 은골로 캉테, 3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월드클래스 수비수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세르히오 라모스까지, 그리고 활용점정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그 역시 약 5천억 원을 상회하는 상상 불가의 연봉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우디는 이런 막대한 자금을 축구 스타 영입에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2030년 월드컵입니다. 지난 2022년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는 걸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본 사우디아라비아. 지난해 한국에도 방문한 바 있는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그리고 있는 국제적 지위 상승 플랜, 그 정점에 사우디의 2030년 월드컵 유치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부 펀드를 운영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인수한 것, 또 세계 최고의 빅클럽 레알 마드리드를 호령한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카림 벤제마를 자국 리그에 품은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한때 축구의 발전을 위해 스타들의 영입은 물론 자국 대표 선발을 위해 귀화 작업까지 추진했던 중국의 사례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감히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의 크기입니다. 오고 가는 금액의 크기가 조 단위니까요. 4대 리그의 명문, 일명 빅클럽 입성이나 전세계 별들의 잔치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같이 축구를 하는 데 있어 거머쥘 수 있는 명예의 크기, 그 크기를 짓누를 수 있을 만큼의 사우디발 자본이 축구로 흘러들어오면서 초대형 스타들의 거취는 물론 축구 시장 자체의 동향 변화에도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감히 따라올 수조차 없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축구 시장까지 씹어먹으려고 하고 있는 사우디. 전례 없는 메가톱급 빅딜이 만들 축구 스타들의 사우디 동창회에 또 어떤 별들이 참가하게 될까요? 또 이런 공격적인 투자로 과연 사우디는
2030년 월드컵 유치라는 빅 플랜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Hi, Ken. Hi, Barbie. Hi, Barbie. Hi, Barbie. Hi, Barbie. Falling off my roof. Heels. 헐리우드 영화 바비 상영 안 된다. 우리나라를 찾았던 마고 로비와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바비가 베트남에서 개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돌연 상영을 금지시켰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한 지도, 거기에 중국이 그려놓은 구단선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블랙핑크도 구단선의 난관에 걸렸습니다. 이틀간 봄핑크 하노이 콘서트가 열리는데 베트남 네티즌들이 보이콧에 나선 것입니다. 공연 기획사 홈페이지에 남중국해 군도가 중국용으로 표시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문화부가 블랙핑크 투어를 주최한 공연 기획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기획사는 즉각 고개를 숙였습니다. 즉시 검토해 베트남인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이미지들을 교체하겠다. 모든 국가의 주권과 문화를 존중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애니메이션 어바마너물에 이어 지난해 3월 톰 홀랜드 주연의 영화 언차티드도 구단선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상영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세계적인 의류업체인 H&M의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구단선이 올라오자 베트남에서 불매운동이 강하게 일기도 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규제기관이 H&M 중국 홈페이지에 있는 지도 표기가 잘못됐다며 수정을 요구했고 H&M이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이유입니다. 베트남에서 소위 혀로도 불리는 구단선, 과연 무엇일까? 남중국해 구단선은 U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임의로 그은 9개 선을 말합니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남중국해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1947년 중화민국이 공식 지도에 표시한 11단선에서 유래한 구단선은 중국이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유엔에도 제출했습니다. 이후 2016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구단선 문제가 올라갔는데 구단선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데도 중국은 계속해서 구단선을 주장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변국과 계속해서 큰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 때문입니다. 남중국해는 세계 해상 교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매년 3조 달러,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 우리 돈 4천조 원 가까이가 이곳을 지나갑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80% 정도가 남중국해를 지나고 우리나라도 이곳을 통해 원유 등 주요 수입품을 들여옵니다. 이곳에서 군사적 충돌이라도 발생하면 많은 희생과 함께 경제적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도 풍부합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남중국해 해저에는 원유가 최소 110억 배럴, 천연가스는 최소 190조 입방피트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닷밑이 그야말로 돈다발인 셈입니다. 게다가 남중국해 어획량은 세계 10%를 차지할 정도로 먹거리도 풍부합니다. 중국 입장에선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남중국해 구단선을 사수한다면 본토 방어는 물론 대만을 고립시키기도 수월합니다. 나아가 서태평양으로 진출해 일본과 괌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인 셈입니다. 미국과 중국, G2가 이곳을 놓고 대치하는 이유입니다. 남중국해 무력 충돌에서 베트남은 중국에 번번이 깨졌습니다. 1974년 중국의 파라셀군도 암초 점거 작전에 당했고 1988년 스프레틀리 군도 무력 충돌에서 병력 74명이 바다에 수장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의 체급 차이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영화 바비 상영이 금지되고 블랙핑크 콘서트가 보이콧되는 건 어찌 보면 베트남 입장에선 미미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한 해에만 4천조 원 가까이가 지나가고 풍부한 원유에 천연 가스까지, 게다가 군사적 충돌도 수시로 벌어질 수 있는 남중국해 때문이라면 말입니다. 내년 1월 대만에선 대형 정치 이벤트가 열립니다. 바로 총통선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선거입니다. 6달 앞으로 다가온 이 선거에 미국과 중국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와 닮은 점이 많은 대만, 중국어 발음으로 타이완, 청일전쟁에서 패하며 대만은 조선과 마찬가지로 일본으로부터 50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고 공산당과 국민당 간 내분이 발생해 영토가 분리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뒤 장제스의 국민당 그리고 마오쩌둥의 공산당 사이 중국의 운명을 건 국공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타이완 섬으로 쫓기듯 넘어간 국민당과 장제스. 대륙을 빼앗긴 장제스의 중화민국은 타이완 섬을 거점으로 삼았고 이는 지금의 대만이 됩니다. 현재 중국과 대만이 양립하게 된 배경입니다. 대만의 정치 지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대만의 제1야당인 중국 국민당, 줄여서 국민당. 지지 기반은 국공내전 패배 이후 대륙에서 넘어와 대륙인 또는 외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그 후예들입니다. 자신들을 밀어낸 공산당을 적대시하지만 언젠가 대륙과 통일되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만 중심의 통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친중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이런 국민당의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 세력은 집권당인 민주진보당, 줄여서 민진당입니다. 청나라 시절부터 대만 원주민을 밀어내면서 일찌감치 타이완 섬에 터잡은 본성인이 주 지지층입니다. 대만의 자립을 지향하며 양안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반중, 친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 외 유력 정당으로 대만 민중당이 있습니다. 2019년에 창당한 민중당의 지지층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로 민진당, 국민당의 독주를 막고 제3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 대만 총통은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 연임에 성공해 2016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집권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을 가까이하는 정책을 폈고 그 영향으로 양안 관계를 둘러싼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가 치러집니다. 여당인 민진당에서는 라이칭더 현 부총통이 총통 선거에 출마합니다. 반면 8년 만에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는 친중 성향 대만 최대 야당 국민당은 허우유이 신베이 시장을 총통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중립을 표방하는 민중당에선 커원저 전 타이베이 시장이 출마합니다. 중화권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집권 민진당의 라이 총통 후보는 8월 15일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의 허우 후보도 9월 중에 미국을 찾습니다. 우선 라이 후보는 중국과 대만 내 친중 세력의 반발을 우려해 방미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파라과이 방문을 전후해 미국을 격려하며 미 의회, 행정부 인사를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이 총통의 방미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을 접견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됩니다. 라이 후보는 내년 1월 선거는 중국 또는 미국을 선택하는 선거라고 밝혀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과 올해 4월 차이 총통의 메카시 하원 의장 접견을 빌미로 중국군이 벌인 대만 봉쇄 무력 시위를 부각하는 이른바 반중 안보 이슈로 승부를 걸겠다는 심산으로 읽힙니다. 미국과 안보 연대를 강화해 대만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거죠. 국민당 허 후보는 9월 뉴저지 주로 갑니다. 명분은 대규모 화교 연차총회 참석입니다. 화교 연차총회 참석으로 국민당의 친중 노선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미국 방문으로 친중 색깔을 희석해 중립 성향의 유권자에 다가서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거죠. 선거를 앞둔 여야 총통 후보들의 이딴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가 민진당 정권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미국과 교체되길 강력히 희망하는 중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16년 차이 총통 집권 이후 대만 정부와 일체 접촉을 꺼려왔으며 내년 총통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져왔습니다. 중국은 외교 당국자를 통해 미국과 대만 사이 어떠한 형식의 공식 왕래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과 가까워지려는 민진당을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반면 국민당과의 관계 증진에는 힘쓰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국민당을 공식적인 대화 파트너로 삼아 지난 2월에는 샤리엔 국민당 부주석을, 4월 초에는 마잉주 전 총통을, 5월 초엔 랜성완 국민당 부주석을 잇따라 초청해 융숭이 대접했습니다. 국민당에 대한 지원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힌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대만을 대표해 중국과 어떤 협정을 맺거나 서명할 권리가 없는 샤리엔 국민당 부주석을 대표급으로 대우함으로써 국민당만이 대만 의제에 있어 중국 당국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
중국의 바람과는 달리 허우 후보의 지지율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만 TVBS 방송이 성인 1,0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 결과 제2야당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가 33%의 지지율로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나이 후보는 30%의 지지율로 2위를 기록했으며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는 23%로 3위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커원저 후보와 라이칭더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3%포인트였지만 커원저 후보와 허우 후보는 오차 범위 밖에 큰 격차를 보인 겁니다. 중국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겠죠. 친중 세력인 허우 후보의 당선으로 대만 정권이 교체되는 게 중국 입장에선 최선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도 성향으로 꼽히는 제2야당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 당선을 차선책으로 보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 유권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적어도 내년 총통선거 때까지 대만 봉쇄 군사훈련과 같은 대규모 무력 시위를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에 사활을 건 미국 입장에서 민진당의 집권 연장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은 세계 3대 국제 수송로이자 동아시아의 전략 거점인 대만 해협을 중국이 장악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 미국은 항공모함을 대만 해협으로 급파하는 등 대치 국면을 조성하며 중국에 물러설 의지가 없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첨단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디리스킹 정책도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 TSMC를 보유한 대만의 역할이 디리스킹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반드시 대만을 우방으로 두어야 합니다. 이 같은 원칙에 입각해 미국 의회 의원들은 민주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친미 성향의 민진당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미 국무부는 대만에 한화 8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판매 승인 무기에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00기와 고속 레이더 파괴형 공대지 미사일 100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판매 무기가 대만의 영공 방어와 지역 안보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대만 국방부 또한 중공군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영공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나이 후보의 내달 방미에 대해 이동거리를 고려할 때 미국을 경유하는 것은 일상적이며 지난 수십 년간 10명의 대만 부총통이 미국을 경유했다면서 중국이 이를 도발적 행동의 명분으로 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미 민진당이냐, 친중 국민당이냐, 친미 친중 다 싫다, 제3당 민중당이냐. 대만 국민들의 선택을 앞두고 미중 두열강의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배율 망원 렌즈로 촬영한 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비싼 렌즈를 써봤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1950년대 말부터 소위 강대국을 중심으로 달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성공 여부는 국가위상과 직결됐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지금의 달 탐사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한 위상을 넘어 우주 패권과 맞닿아 있습니다. 달 탐사 역사 미소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7년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하며 본격 우주 경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당시 엄청난 충격을 받은 미국은 세계 최초로 인간을 우주로 보내겠다는 머큐리 계획에 돌입하지만 이마저도 1961년 우주 유행에 성공한 소련의 유리 가가린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1966년 소련의 무인 달 탐사선 루나9호가 세계 최초로 달 표면에 착륙을 성공하자 미국은 1969년 세계 최초로 인류를 달에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소련의 무인 탐사선은 이듬해인 1970년 달의 토양을 채집해 귀환했죠. 양강의 엎치락뒤치락 달 탐사 경쟁은 소련의 붕괴 시점과 맞물려 휴지기에 접어듭니다. 당시엔 체제의 우월성 과시가 달 탐사의 주된 목적이었기에 미국으로선 경쟁자가 사라진 마당에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며 달 탐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1990년대 들어 달 탐사는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1990년 1월 일본은 아시아 최초의 달 탐사선 히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007년 9월엔 가구야를 발사해 세계 최초로 달 3차원 지도를 제작하게 됐죠. 같은 해 중국도 탐사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014년엔 아시아 최초로 달에 착륙한 데 이어 5년쯤 뒤에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도도 신흥 경쟁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양자구도였던 달 탐사 경쟁이 다자구도로 확대된 셈인데 특히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무대가 우주로 확장됐습니다. 달이 패권 경쟁의 무대가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달에는 돈 되는 자원이 널려 있습니다. 4세대 에너지 공급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구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헬륨 동위원소 물질인 헬륨3가 100만 톤가량 매장돼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 물질은 핵융합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원자력 발전의 동력인 핵분열보다 4.5배나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1만 년 동안 지구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게다가 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고 비방사선 물질로 방사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우 희귀한 금속 원소라는 뜻의 히토류도 풍부합니다. 히토류는 전기차를 움직이는 연구자석 제작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를 만들 때도 원자로를 제어할 때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데 공급망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선 달에 묻혀있는 히토류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겠죠. 특히 최근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인도의 찬드라얀 3호는 발표면에 황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예상대로 산소, 철, 크롬, 알루미늄, 티타늄 등 다양한 자원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가히 우주의 광산이라 불릴만합니다. 과거에는 달 자원을 누구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1967년 유엔이 채택한 우주조약과 1979년의 달 협정에 따르면 우주 자원은 소유하지 못함은 물론 해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2015년 봉인이 해제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만든 새 우주법, 상업적 우주 발사 경쟁력법 때문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어느 나라든 달 자체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달에서 캔 자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차지하는 쪽이 임자라는 거죠. 달이 굳게 꽂으러가는 곳이 아닌 소유 가능한 우주 광산이 된 셈입니다. 달 패권 경쟁에는 자원 확보를 넘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달은 우주 탐사의 거점이 될 수 있는 핵심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물과 얼음입니다. 지난 2008년에 쏘아 올려진 인도의 궤도 탐사선이 달 남극에 물과 얼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나사는 달 남극에 38억 리터 정도의 물과 얼음이 존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물과 얼음이 있다는 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직수화산소는 물론 로켓 연료인 수소화산소를 직접 조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력도 지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적은 연료로도 로켓을 쏘아 올리기에 좋은 환경이죠. 이는 달 표면에 기지를 건설해 심우주 탐사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달 남극 탐사가 본격화됐는데요. 일단 최초 달 남극 착륙의 왕자는 인도가 가져갔지만 미국은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치열한 남극 탐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중 양국의 우주 패권 경쟁은 동맹 대결 양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항공 우주국 나사는 I think the space race is really between us and China. 우주 경쟁에 있어 미국의 상대는 중국이라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미국은 유인 우주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달 남극에 인류를 보내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게 목적이지만 속내는 중국의 우주 진출 견제입니다. 루나 게이트웨이는 더 적극적인 대중국 견제 장치입니다. 달궤도로 공전하는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 아르테미스 참여국인 유럽, 캐나다, 일본 및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나 우방국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명확히 한 프로젝트입니다. 우주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달 탐사 투자를 급격하게 늘린 중국은 나사와의 협력을 종료한 러시아와 손잡았습니다. 축적된 연구 결과와 기술을 토대로 달 연구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내년엔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하고 2026년엔 달 남극 탐사를 2030년쯤엔 유인 탐사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두 나라 모두 최종 목표는 달의 남극에 기지를 건설해 인류를 보내는 거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우주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는 겁니다. 미국은 달 자원 추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투명성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법적 틀을 마련해 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 분야에선 분쟁이 아닌 협력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양보 없는 치열한 자원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판국에 협력 가능성은 현재로서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우주 자원이 곧 패권인 시대를 코앞에 둔 지금 경쟁과 대결은 진작에 시작됐습니다.